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사회비평가 박권일입니다. 리액추는 인문사회 콘텐츠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유규칙 종합 인문 시사 교양 유튜브 방송입니다. 왜 이렇게 취현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비평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문학비평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리의 서재에서 출간된 김영하 작가의 장편 소설 작별 인사를 가지고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김영하 작가가 7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라는 점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 작가는 이번 소설에 대해서 일종의 모험, 도전이라는 기분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모험과 도전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이 소설이 SF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소설은 7년 만의 장편 소설이자 김영하의 첫 SF 소설입니다. 신작 작별 인사는 통일 한반도에 사는 소년 철이가 17년 만에 자신이 인간이 아닌 휴머노이드임을 깨달으면서 겪는 경험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여러 소개글에서 이 소설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성장하는 소년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20자 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교의 나라답게 장유유서. 우리나라 유교의 나라 아니거든요. 그럼 유학의 나라. 장유유서로 가보겠습니다. 심진경 선생님. 네. 20자 평. 제가 사실 지금 뇌가 텅텅 비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TMI인데요.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냥 한다면 김영하의 여민증 폭발 소설. 여민증이 뭐예요? 여민증이 인간을 싫어하는 증상. 여민증. 염. 염. 염인이 아니라 염인증. 예. 결국에는 여기서 그렇게 좀 초반에 신뢰감을 줬던 아버지도 알고 봤더니 쓰레기였고,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는 이 인간들의 행태,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이제 뭐 좀 비판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뭐 인간 캐릭터 중에서 그렇게 막 인상적인 인간 캐릭터가 없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나마 선이 선의는 사실 클론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클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그냥 복제된 거고 생산된 제조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인물 형상화가 거의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캐릭터의 그 변화 있잖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런 이 아버지 캐릭터가 막판에 가서는 약간 사이코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갭 차이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약간 의아할 정도로 그 갭 차이가 크고, 그래서 뭔가 그 이 지구 최후의 인간이 되잖아요. 얘는 의식 뭐라 그럴까, 뭐 약간 AI의 그 결말처럼 브릿지 인간과 어떤 뭐의 브릿지처럼 최후의 인간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인간은 다 사라지고 지구는 아무튼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인간세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소설을 쓰셨을까? 갑자기 인간이 너무 싫어졌나?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인간에 대한 염오의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분에 사로잡혔을 때 쓴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김영하의 여민증 폭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배상민 선생님. 20자 평. 저는 대화체 SF. 말이 너무 많아요. 다 대사로만 SF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좀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어떤 주제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고 뭐 선의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고 달마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대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공은 또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인공은 이렇게 상황에 부유하듯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물이고 그냥 뭐라고 이야기성이라기보다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대사에 우겨 넣어서 대화로 풀어낸 소설, SF 자담, 뭐 이런 가상 안드로이드와 가상 인간의 대담 대답. 이런 느낌으로 가상 인터뷰? 그렇죠. 가상 인터뷰 너무 싫어. 그 무슨 가상 지적과 가상 프로이트의 대화 같은 세상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성공한 가상 인터뷰를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소설이 이어져 있어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나혜석과 가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 엄청난 일을 무척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가식적이네요. 네. 그러면 박인원 선생님 20편. 제 20절편이 제일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학도 실패했고 장르도 실패했다. 문학도 실패, 장르도 실패. 예. 아니, 일단은 이 작품 끝까지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겁니다. 왜 썼을까? 이거 7년 만에 김연아 작가의 장편 소설이다 라고 야심차게 밀리의 서재에서 무려 뭐 만 얼마 가입비까지 내야 받아볼 수 있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가입비 얼마죠? 기억도 안 납니다. 프리미엄 일종의 혜택인데 이 책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구해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전혀 해결시켜주지 않는 그런 소설이었고요. 일단 문학으로서도 실패했다라는 건 아까 이제 배상민 작가 이야기했듯이 주제의식의 전달에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했고 장르로도 실패했다라는 건 제가 다음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장르 문법을 충분히 뭐 고민하지도 않은 채 소재적이고 혹은 기존에 있어왔던 여러 SF 이야기들에 그냥 짜릿기 이거 조금 이거 한 스푼 이거 티 한 스푼 저거 한 스푼 이렇게 만들었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었어요. 바로 이어서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 소설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진부해가지고 어떻게 7년 만에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진부하게 쓸 아니 수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너무 진부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얘기하는 이분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소설가고 알쓸신잡의 스타 작가,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진부한 작품을 7년 만에 작품으로 선보일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김영하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래?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의 고뇌와 갈등 이런 모티브 자체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나 AI 같은 영화들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블레이드 러너 이게 이제 그 필립 K 딕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자양의 꿈을 꾸는가의 이제 영화화인데 내용은 물론 좀 상반됩니다만은 그런 영화에서 끝없이 변주되고 있는 이 모티브를 똑같이 거의 뭐 별 차이도 없이 가져와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좀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아마 이게 네. 통일 한국, 네. 통일 한반도가 배경이 되는 걸 보니까 네, NL인가요? 이런 이런 거 하면 밑에 설명 넣어줘야 돼. NL이 뭔지. 이거 설명하시면 근데 잠깐! 근데 어쨌든 그런 통일 한반도를 배경으로 해서 네. 뭔가 이러한 한반도의 그 이 지형 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그런 의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심이 너무 컸네요. 근데 이제 평양이라는 거 말고는 네. 큰 뭐가 없었죠. 아쉽게. 어쨌든 그 이 설정의 진부성과 별개로 문학적인 완성도나 또 캐릭터의 설득력 같은 것도 또 이제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인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그대로 네트워크상에 올려가지고 나름대로의 뭐 네트워크상의 존재로 거듭난다. 이게 공각기동대 있죠.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고스트 인 쉘. 그리고 사실은 그 성의의 존재,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인류의 장기의 대체로 활용한다. 이 이야기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서 네.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뭐 그 사실은 신인류와 구인류 사이에서의 어떤 접점에서 주인공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나는 전설이다 같은
소설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 이상의 확률로 이 소설에서 나왔던 소재적인 접근 방식은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 이 비슷한 가장 본질적인 이런 주제의식, 인간보다 더 인간다울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뭐 휴머노이드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차라리 최근에 게임으로 나왔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이 게임이 훨씬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도를 자아내고 훨씬 SF적인 재미를 안겨주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극히 최근에 게임으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김영하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 아니면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움이 있느냐? Nothing 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아쉽고 뭔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건 뭐 인류세, 인간세 이런 표현들 그나마 조금 새롭게 사용한 거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 주인공의 선정부터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악평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어서 또 추가적인 악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현 선생님 지금 그 자켓을 벗어 던지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저는 사실 읽은 지가 좀 오래돼서 이게 제가 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최소 2주는 안 됐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잘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나혜석과 가해상 인터뷰에 너무 집중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혜석과 가상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숙대의 트랜스젠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쓰느라고. 이게 뭐 근황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죠. 아닌데 그 사이에 잊혀졌어요. 이 소설이 사실 먼저 그 전에 읽었는데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밑줄 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설에서. 근데 그게 뭐 아주 진부한 아포리즘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인식적 충격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소설은 되게 빨리 읽었거든요.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채 안 돼서 그냥 막 집중해서 읽게는 되더라고요. 그래도 쭉쭉쭉. 그래도 문장이 되게 술술술 잘 넘어가기 때문에 잘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막 멈추고 싶은 구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매끄럽게 봉합된 소설이라는 느낌.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아주 매끄럽게 봉합됐는데 너무 매끄러워서 그래서 뭔가 어떤 중간에 잠깐 쉬고 뭔가 고민하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여유를 독자들에게 주지 않는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읽으면서 좀 가장 좀 힘들었던 게 그 인물이에요. 주인공 남자아이 이름이 뭐죠? 철이. 은하철도 9호에. 아 철이구나. 근데 이제 그 철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으로서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 AI의 그 주인공이지 영화 AI의 데이비드. 주인공은 너무 심금을 울리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엄마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디세이를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기 위한. 그게 일종의 AI는 귀향의 서사거든요. 근데 그런 절실함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린 아이지만. 근데 얘는 뭐라 그럴까? 그냥 팔랑귀? 그리고 뭔가 되게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아무튼 좀 뭐 자기 자의식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뭔가 인물로서 소설적 인물로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등장하면서 얻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이브함, 약간의 진부함, 소박함, 좋게 말하면 소박함 이러한 것들을 카프라치하려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덮으려는 은폐수단으로서 얘가 활용되는 거지 사실은
이 인물이 가지는 어떠한 소설적인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배상민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장르 소설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 장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접근을 해보면 사실 저는 김영하 작가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남들 다 욕했던 옥수수와 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이상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그 이상문학상. 아 그렇군요. 더 이상문학상. 그래도 나는 옥수수와 나 좋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 소설은 사실 저는 반대로 가독성이 좀 떨어졌어요. 한 50페이지인가 지나니까는 지루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르 소설은 사실은 진부함과 새로움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부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흔히 말하는 그 장르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공식, 그 다음에 포뮬라죠. 그 다음에 컨벤션, 그러니까 관습적인 장면, 그 다음에 아이코노그래피, 도상,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이면 아이언맨 수트라든가 1차원적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부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는 그것과 그것 사이를 이어가는 지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워야 돼요. 에피소드 차원에서는 새로워야 돼요. 이전에 못 봤던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제가 보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에피소드 차원은 진부해요. 근데 문제는 포뮬라 차원이나 이런 차원은 되게 듬성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선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뜬금없이 얘가 끌려가고 거기까지 오케이. 주인공이 뜬금없이 끌려가는 거 오케이인데 뜬금없이 그 병원이 또 수용소가 또 몰락하고 습격을 받고. 또 뜬금없이 달마를 만나고 또 뜬금없이 자기 몸에 내재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아빠가 오고 아빠는 또 뜬금없이 사이코가 되고 그러니까 복선 없이 이야기가 듬성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장르 소설의 포뮬러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설고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몰입감을 줘야 하는 부분에서 몰입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생기니까 역으로 뭐가 도드라지냐면 이 에피소드의 진부함들이 눈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장르 소설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미덕이 서로 상반돼 버려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